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3년 5억 원 초반에 좀 머물렀던 평균 매매 가격에 비해서 7년 만에 2배가량이 오른 건데요. 정부의 각종 대책 발표에도 6월 아파트 거래량이 이 저금리 유동성과 절세 매물의 영향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직까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니까요. 시장의 흐름들 잘 파악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황부자와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부자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다양한 정보도 만나보고 또 이슈까지 소개해 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이제 부동산 이슈하고 똘똘한 물건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주도 좀 다양한 내용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슈인지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하도 소식들이 많으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다가 재밌는 그 기사가 하나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시죠. 자, 제목은 그분들의 재테크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수익형 부동산 소유 현황이에요. 현황 보시면 뭐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총액이 거의 1,000억에 육박할 정도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상가, 오피, 상가, 뭐 오피 거의 다 뭐 상가 아니면 오피스텔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요. 이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이 계셨습니다. 자, 이 표를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21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가 상당히 많지요. 뭐 건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우리가 뭐 주거용으로 대표적으로 뽑는 아파트 자체도 월세를 놓게 되면 게 수익형 부동산이 되지요.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수익형 부동산은 상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 미래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합쳐서 그 많은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중에 절반 이상이 상가를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죠. 자, 국회의원들이 수익형 부동산 중 상가와 오피스텔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금액대가 낮고요. 빌딩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금액대가 낮겠죠.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 황금성도 빌딩 등에 비교해 뛰어나기 때문인 것 같다. 자, 우리가 주거용에 비해서는 이 수익형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지만 이 상가나 오피스텔 자체가 전체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황금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물건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고요. 자, 호텔이나 빌딩 등은 대외적으로 요건이 영향이 많이 받는데 황금성이 낮다. 그리고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가 좋은 것은 상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봐봤어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투자에 대해서 수익형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거용으로 하느냐 제가 거의 한 달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거용에 대해서 앞으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공급 부족. 주거용 부동산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진짜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공급 부족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앞으로도 물건은 계속 공급되지 않을 거야.
더 새 집을 안 지을 거야.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1대1 가구 수가 넘어선 지 10년이 지났어. 이런 시그널을 계속 줬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은 집이나 새로 지을 가능성이 있는 집, 그 집들의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저금리 기조 때문에 저금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죠. 작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에 현금을 많이 돌게 하려고 저금리 기조를 쓰기 시작했죠. 유럽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마이너스 금리기도 하고요. 저희 나라도 지금 기준금리가 0.5%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적으로 제일 낮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시중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 부동자금만 1,200조에 가깝고 전체 현금은 한 3,000조 정도가 지금 시장에 풀려 있다라는 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의 방향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그때. 자, 지금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 그 정부가 계속 공급 안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뿐만이 아닐 거예요. 다음 정부에서도 가장 먼저 내세울 공약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일 거다. 자, 그 주택이 지금 말하는 임대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 분양주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느 쪽으로든 주택은 공급이 될 거다. 지금의 공급 부족 문제는 앞으로 좀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또한 많이 바뀔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안 바뀌겠죠. 근데 다음 정부쯤 가면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가 아니면 조정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해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부동산 대책 또한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큰 문제가 저금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니까 어떻게든 정부에서는 현금 유동량을 조절을 하려 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현금, 시중에 있는 현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의 저금리 기조에서 고금리로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 기간이나 그 이율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주는 파급 효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금리는 올라갈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특히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향후 최소한 5년 정도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한 달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이 저기 계시잖아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거의 1,000억 가까이인 돈을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뭘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가? 자, 수익형 부동산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수익형 부동산이란 이익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주거용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실제 소유를 하면서 거기에 주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쓸 수 있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소유 목적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임대 수익을 갖기 위해서 투자라는 부동산을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 도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그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고요. 자, 장점으로 보자면은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좀 상대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주거용 부동산에 워낙 규제가 많잖아요. 특히 대출에 대해서 규제가 많습니다. 2주택부터는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 전혀 금지가 되고, 임대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소유하려고 내가 거주하려고 하는 분들도 조정지역에선 DTI가 4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DSR도 적용되고 이런 대출 규제가 많은데 이 수익형 부동산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싼 이자로 대출을 많이 이용할수록 내 수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지렛대 효과, 그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점만 있느냐? 또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이 주거용 투자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내가 집을 사고 거기에 전세를 주든 월세를 주든, 그리고 임대차에 대한 관한 내용들이 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들을, 근데 상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상가가 뭐 특별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점이라고 좀 표현하긴 뭐한데 좀 다른 점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상가는 일정 세율에 한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 부가세는 임대료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거죠.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가 있고요. 내가 처음에 그 물건을 구입할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말씀드릴게요. 자, 지역하고 입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좀 다릅니다. 뭐 간이가세하고 일반 사업자하고 부가세율이 다르듯, 그리고 지역별로 최대 10% 정도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 소득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수익형 부동산, 특히 상가 같은 경우는요, 오늘은 좀 상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자, 토지하고 건물이 있겠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지는 원래 있던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이 안 됩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은 생산물이거든요.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 건물분의 부가세는 사업자를 내시면 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업자. 자, 우리가 주택을 할 때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잖아요. 이제 수익형으로 뭐 상가나 이런 거 구입하실 때는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됩니다. 자, 계약일 기준 20일 이내에 그 환급 신청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약금을 넣고 그때 환급 신청을 안 하고 사업자를 안 내고 있다가 잔금 낼 때 뭐 사업자 내고 환급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 냈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자를 처음에 계약하고 바로 내신 다음에 계약금부터 부가세 환급 신청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부가세 환급을 받는다는 거는 일종의 권리잖아요. 일종의 뭐 이익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도 있겠죠. 어떤 페널티가 있냐면 부가세 환급 받은 거를 10년 내에 폐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10년 내에 폐업을 하시면 부가세 환급 받으신 거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거를 환수를 당하시게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유지를 하셔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또 뭐 불가피하게 뭐 매매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사업자가 폐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럼 나는 무조건 부가세를 환수를 당해야 되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자,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일반 임대사업자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임차를 주고 있는 건데, 그 건물을 사는 사람도 일반 임대사업자일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임대사업자한테 건물과 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넘기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를 환수당하진 않습니다. 이거를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자,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네요. 주택 임대사업자도 의무 임대 기간이 있는데 그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중간에 뭐 그 임대사업자를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를 환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도 이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해서 그 세금이나 받았던 혜택을 환수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써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수를 안 당하시면 되고요.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과태료를 안 내셔도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대한 세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수익형 부동산도 세금을 이제 취득, 그리고 보유, 양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각 그 기간마다. 자, 1단계 취득 단계입니다. 취득 때 수익형 부동산을 사들일 때는 다음과 같은 세금이 발생한다. 아까 말씀드린 건물 공급가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취득가액 4.6%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취득세가 1.1%야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취득세 그거 아니죠. 1에서 3%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주택자부터는 8% 그리고 12%까지 올라가잖아요.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4.6%입니다. 이거는 부가세를 포함한 거예요. 이거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이 취득세 4%에 부가세 0.6%가 포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 부가가치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건물 공급분의 10%. 자, 예컨대 계약금 지급 직후 사업자 등록을 냈다면 건물 전체 해당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건데요. 나중에 잔금 내실 때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그때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다. 이때는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가 건물이 완공될 쯤에 뒤늦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계약금에 대한 거, 중도금에 대한 거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취득 시에 내야 되는 세금이고요. 자, 두 번째, 임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내는 세금이 있겠죠. 자, 임대 시에는 임대료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돼요. 임차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세금을 신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는 반기마다 납부를 한다.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반기마다. 이제 부가세는 1년에 2번 확정신고가 있잖아요.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예정신고는 예납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조항이 있다. 임대료의 10%만 부가세로 납부하면 세분하면 끝난다. 이걸 많이 실수하시는데요. 주택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임대소득세 얘기할 때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가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상가에도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어요. 자,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임대보증금 거기다 2.1%를 곱합니다. 그리고 임대일수 나누기 365일이 되겠죠. 자, 2.1%는 어떤 기준이냐면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으면 최소한 이 정도 이율은 받지 않겠냐라고 만든 게 이게 2.1%예요. 2.1% 지금 못 받는데요. 여하튼 지금 보유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재산세는 또 거기에 계속 나오겠죠. 자, 마지막 양도 단계입니다. 양도 단계.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5월 31일 이전에 매각을 하셔야 돼요. 자, 모든 부동산을 살 때는 6월 달 이후에 사셔야 되는 거고 6월 1일 이후에 사셔야 되는 거고 팔 때는 5월 말일 이전에 파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6월 2일 날 샀어요. 6월 2일 날 샀으면 전년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재가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5월 31일 이전에 매각을 하시고 사실 때는 6월 1일 이후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폐업을 신고할 때도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자, 취득 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신 분들은 10년 동안 그 사업자를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하시면 그 남아있는 기간만큼의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수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를 안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안 하는 방법이 포괄양도양수라는 거. 포괄양도양수. 자, 내가 일반 사업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면 내가 매매를 할 때도 일반 사업자한테 매매를 해서 그 권리와 의무를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취득 시 그리고 보유 시, 양도 시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요걸 한번 봐야겠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현황입니다. 자, 이게 그 상가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나와요. 보시죠.
재산세,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0.25%가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가액에 따라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0.2에서 0.4%의 재산세가 부과가 돼요.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부과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느냐? 상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단 건물분에 대해서는 아예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요. 종합부동산세가 정의가 이렇거든요. 주택 및 그 부속하는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는 과세 표준의 0.5에서 0.7%가 나오게 되는데 이 토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냥 토지가 있어요. 그냥 노는 나대지 같은 거, 잡종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5억 원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가 같은 그 업무용 건물이 있는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80억 원이 넘어가야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 뭐 한 칸 정도, 한 칸, 두 칸, 뭐 몇 칸 정도의 상가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거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자,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면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겠죠. 그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추계신고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장부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액이나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추계신고라는 거는 세무서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그 소득 비율이 있어요. 아, 이 업종에 대해서는 비용이 몇 프로가 들어가고 수익이 몇 프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정확하게 장부로 계산하지 않은 그런 일정 한도의 필요 경비를 인정하고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를 구분해서 좀 추상적으로 그래야 되나요? 좀 두리뭉실하게 신고를 하는 걸 추계 신고라고 합니다. 그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장부 신고라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의 수익이 남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장부를 계산해서 기재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 관련 비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이자 비용 그리고 감가상각비 등도 이 장부 신고를 하게 되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상가 투자 단계별 세무 리스크입니다. 자, 취득 시에는 계약일이 속한 반기일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꼭 임대사업 등록을 하시고요. 그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늦은 만큼에 대한 부가세는 그걸 못 받으신다고 여러 번 강조드렸고요. 자, 임대 시에는 간주 임대료 꼭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가 나온다는 거. 보증금 곱하기 2.1% 그리고 임대일수 그리고 365일로 나눈 그 금액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보내는 임대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임대 소득에 대해서 거기에 간주 임대료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양도시에는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이 기준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팔 때는 5월 말일까지 그리고 살 때는 6월 2일부터 이 날짜 꼭 기억하시고요. 자, 폐업을 할 때 뭐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을 할 때 있겠죠. 그리고 그 투자니까 어차피 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임대소득도 있지만 시세 차익도 얻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꼭 일반 임대사업자를 골라서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작성하시라고. 그래야 부가세 추징되는 내용이 없을 거라고. 자, 여기까지 수익형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죠.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이 사람이 이거 10억이래요. 그러면 10억을 다 인정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건물을 봤는데 아, 이건 30억짜리입니다. 근데 그 3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 기준이. 그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건물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가격이 나왔구나. 자, 첫 번째, 유사물건 거래 사례를 수집합니다. 근처에 뭐 이 건물과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임대 수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얼마에 매매됐는지 그 사례를 수집을 하고요. 거기서 총 운영 수입을 산출을 합니다. 총 운영 수입이라는 거는 이제 뭐 임대 수입도 있을 거고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수익도 있을 것이고 그 임대 외의 수입도 있을 거예요. 영업의 수익 같은 거.
그리고 거기서 총 운영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뺍니다. 운영 수입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뭐 직원이 있었다면 직원 인건비도 있을 거고요. 뭐 전기세도 나가야 될 거고 관리비도 나가야 될 거고 그러잖아요. 그 운영 비용을 빼주면 순운영 이익이 나와요. 이 순운영 이익을 가지고 사례 매매 가격을 나눠줍니다.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시장 환원율이라는 걸 산출을 하는데 이 시장 환원율이라는 게 이제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태에서 뭐 부채 서비스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으시면 이자 비용도 납부해야 되고 뭐 이런 비용들, 세금 낸 비용들 그런 것들을 다 빼게 돼서 대상 물건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은 가치화 과정을 거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물건이 4개가 있는데 이 3개는 먼저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매매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월세도 있고 보증금도 나오고 그러면 4번째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의뢰 물건에 대해서는 매매 가격을 어느 식으로 어떤 정도로 그 기준을 잡아야 할까 하는 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월세는 얼마고 보증금은 얼마고 매매 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 이 건물은 연간 임대료가 이렇게 나오고 보증금 운영 수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총 운영 수입이 나오고 운영 비용, 순 운영 이익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의뢰 물건에 대한 매매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내용 다 알아도 실질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힘들겠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 5계명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거기서 대해서 이 얘기를 드리고 강의를 한번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동산은 종합예술이거든요. 세무, 행정, 법률을 다 알아야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예상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흔히 레버리지 효과라 그러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남의 돈 쓰는 게 싫어요. 내 돈으로 할래요. 자, 그 순간 수익률은 확 떨어집니다. 상가의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은 대부분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뭐 2%에서 3% 정도 하겠죠. 그러면 이 대출을 많이 이용해서 더 많은 물건을 가질 수 있고 더 큰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게 틀림없이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이게 중요한데 행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면 뭐합니까? 나 무서워. 이거 하면 남을까? 이거 하다 또 뭐 머리 아파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분 보면 반 정도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하는 사람만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매매 차익보다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주거용 같은 경우는 참 투자하기가 편하죠. 왜냐하면 그냥 뭐 임차인 놓고 시세 차익만 보는 거거든요. 거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만 계산하고 이럴 줄만 하면 되는데 그게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시세 차익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을 구매하든지 간에 시세 차익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주거용을 하든 수익형을 하든 그러니까 아파트를 하든 상가를 하든 시세 차익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파트를 투자해놓고 만약에 갭투자 같은 걸 하셨다라고 하시면 현금 흐름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은 없고 나의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이득을 본 건 없는데 그 총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나는 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서 수익이 나와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나한테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과 시세 차익은 기본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임대 수익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라.
임대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상권이 좋거나 아니면 주거용으로 인기가 좋은 것일 거고요. 그 임대 수익이 높다는 것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값어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 자체에서는 임대 수익이 높으면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부동산 투자 5개명 그리고 뭐 수익형 부동산의 뭐 전체적인 계략적인 내용까지 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내용인데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지금 진행하시게 되면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앞으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된 상태에서 지금 높은 가격에 투자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투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그 부동산 자체 내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동산에는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주용, 수익형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현재에는요, 거주형보다는 수익형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금 문제까지 저희가 좀 잘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이 강의 듣다가 많은 생각이 좀 드셨을 거예요. 부동산은 참 공부를 해도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17-710 부동산 정책 많이들 두려우실 겁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시간 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호선 신촌역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약이 필수라고 하니까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에는 알짜 지역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성남시 성남동이라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 8호선 수진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0제곱미터, 시세는 4억에서 4억 1천만 원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8호선 수진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면 초역세권이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가깝고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추천 포인트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그 수익형 부동산은 성남에 있는 상가입니다. 자, 8호선 수진역 도보 3분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용은 약 30평방미터입니다. 10평이 좀 안 되죠. 그리고 시세는 4억에서 4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이 30이라는 거는 분양 면적은 한 45에서 50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추천 포인트는요. 성남동에는 약 17,700세대. 발음이 좀 안 돼요. 자, 인구는 약 34,000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주변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상권 주변에는 9개의 학군이 밀집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고정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모여 있고요. 성호시장 일대 LH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주변에는 수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앞으로 상권 형성이 더욱 활발해질 거고 좀 더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잠시 후에 입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이곳에 좀 상가를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유동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 상주 인구, 고정 수요가 좀 많다라는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세한 이 위치와 함께 상권 살펴볼까요? 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앞에는 2차선 도로가 있고요. 앞에 성호시장 재개발 사업이 2024년 완공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요. 바로 앞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인구 유입이 꽤 많아질 거고요. 이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재개발, 재건축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 옆에는 바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2,411세대, 그리고 기존에도 1,1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그 자리에 있고요. 위에는 이제 총 9개
7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상권을 형성하는 데는 이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계속 소비 인구가 바뀌면서 그쪽에서 소비를 하게 해주거든요. 약 6천여 명의 학생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옆에도 다가구, 다세대 등 포함해서 약 3,0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상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상권은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피스 상권이라고 그러죠. 오피스 상권이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상암이나 뭐 여의도나 이런 쪽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직장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상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심 상권이 있어요. 중심 상권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 곳, 대표적인 뭐 상업지들을 그런 쪽이 중심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상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권은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거기서 소비를 하고 거기서 상권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상주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구들이 모여서 상권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자체만으로도 임대 수익이 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지역 상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남동 상가가 대표적인 지역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는데 이 호재 없이도 임대 수익률과 상권의 값어치는 형성하고 있는 그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그 개발 호재들 한번 살펴볼게요. 주변에 이제 어떤 상권과 또 인구들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현재 상태입니다. 이제 현재 상태고요. 앞으로 또 더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이슈들이 있고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굵직굵직한 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호시장, 아까 지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성호시장 자체가 재개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22년까지 2,000세대가 넘는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8호선이 몰안에서 이제 연장 사업을 벌립니다. 이 물건지 바로 앞으로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주 인구에다 유동 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GTS A 노선 또한 완공 후에 유동 인구가 늘어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게 지금 현재의 성호시장이거든요.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LH하고 성호시장 재개발 계획을 성남시가 맺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상 6층 그리고 지하 6층, 지상 23층이고요. 22년에 착공을 하고 24년에 완공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상 1, 2층은 현재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들어가는 장사라는 곳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3층에서부터 23층까지는 신혼부부들 입주 대상으로 지금 공공임대를 공공주택으로 개발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는 것들도 있겠죠. 수많은 오피스텔과 공원이 지금 예정돼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8호선 연장입니다. 8호선 연장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왔죠. 이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는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유동 인구를 많이 늘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GTX A 노선과 월판선인데 이 내용도 똑같아요. 8호선하고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요. 현재 이 성남에 있는 상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익률과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염려가 없죠. 앞으로 나빠질 거는 없는데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더 좋아질 것을 예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좀 상상이 가시나요? 지금 이 집중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체크 포인트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가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는데요. 많이 알아봐야 된다는데 안 해보셔서 그래요. 상가 투자나 뭐 주거용 투자나 비슷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고 부동산 값어치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그 주위에 인구가 있어야 돼요. 소비하는 인구가 있든 그 주택에 대해서 수요 인구가 있든 그래야 부동산 값어치는 올라가고 임대 수익 또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장활동으로 주변의 상권을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장활동이라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요.
임장활동은 직접 가서 보시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역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희소성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대체 가능성이죠. 대체 가능성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인데 그 상가하고 똑같이 생긴 게 옆에 생길 수 있는지, 더 좋은 상가가 그 옆에 생길 수 있는지, 그게 대체가 되면 내 상가의 값어치는 떨어질 테니까요. 상권이 점점 옮겨갈 테니까. 자, 그런 대체 가능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좀 피하는 게 낫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프라자 상가 이런 건데, 뭐 1층에만 막 60개, 70개 되는 이런 상가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진입하기 좋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기 좋은 그런 자리의 상가는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은 똑같은 1층이라지만 비교 우위에서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상가들은 좀 피하시고요. 이게 대체 가능한 상가들은 좀 피하시고요. 황금성이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좋으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이거는 살만하겠네 라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황금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내가 팔았을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팔 수 있는가, 그 황금성이 좋은가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또 뭐 주변 시세는 특별히 봐야겠죠. 수익률은 최소한 5% 이상 되는 물건을 알아보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출을 안 받으시고 내 자본으로만 투자하겠다 하신 분들은 5% 이상의 수익률을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게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 평균 수익률이 한 6에서 7% 되거든요.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하시면 어떤 건 10%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잘 이용하셔서 수익률을 개선해 보시고요. 자, 부동산 규제, 부동산 정책에 간섭이 없는 물건, 누누이 설명 들었던 거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특히 상가는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좀 분석해보시고 많이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 상가가 현재 4억에서 4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이 한 30 정도 되죠. 30평만 미터 하나만 가지고, 한 칸만 가지고 임차를 놓거나 나중에 매매를 할 때는 이거 두 칸 하는 것보다 굉장히 불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임차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정도 금액대면 2개 정도를 매매를 하셔가지고 임차 놓고 임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한 칸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에 월 160만 원 정도를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대출 금액은 한 60에서 7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 8천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실투자 금액은 9천에서 1억 사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자 열어놓을게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지역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1호선과 인천 2호선 주안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33.93제곱미터,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중에서도 주안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더블 역세권 상가라고 하는데요. 개요와 함께 추천 포인트 짚어보죠. 네, 이번에는 주안 상가입니다. 1호선, 인천 2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전용은 약 33.93, 10평이 좀 넘네요.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주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이 되어 있던 그런 일반 상업지역이죠. 굉장히 상권이 발달된 지역이에요. 자, 인구는 약 13만 7천 명이고요. 주안동 1동 전체 90%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주안역 하루 유동인구 40만 명, 메인 도로는 10만 명 이상이 지나고 있고, 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잠시 후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 앞서서 살펴봤던 이 성남도 굉장히 거주 인구가 많아서 수요가 풍부하다고 하셨는데, 자, 이 주안동은 상권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한번 입지 살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상권이 있었죠. 오피스, 그리고 뭐 중심 상업, 그리고 뭐 주거 지역,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 주안 상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심 상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이미 많은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그 물건이 위치한 곳은 이쪽입니다. 자, 주안역에서 메인 도로를 따라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대로변에 만약에 이 상가가 나와 있다면 가격이
10억이 넘어갈 거예요. 다행히 이 물건은 요 뒤쪽에 좀 위치하고 있고 차들이 다니지 않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길에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상가고요. 주안동 메인 도로에는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매일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수많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그쪽에는 포레나 인천, 푸르지오, 그리고 주안 캐슬 같은 경우는 높은 청약률을 가지고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요. 좀 더 크게 보자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말씀드린 물건이 여기쯤 있는데요. 이게 전체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고 굉장히 오래전에 형성이 돼 있고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지역 코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는 지역마다 그 중심 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지역 앞으로 미래는 좀 어떨까요? 여기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런 재개발 호재까지 있습니다. 자, 도화 1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변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시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 2동, 4동 재정비 촉진지구가 형성이 돼서 이곳 또한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 B노선이에요. 주안역에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주변 두 정거장 내에 인천시청역에 GTX B노선이 들어와서 워낙 또 많은 유동인구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동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지금도 많은 소비 인구가 있지만 더 많은 소비 인구가 들어와서 좋은 상권이지만 더 좋아질 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현재도 좋지만 더욱더 업그레이드를 기다리고 있는 주안동입니다. 체크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체크포인트는 아까 성남에서 말씀드렸던 거 비슷합니다. 꼭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거기에 뭐 교통 여건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주변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유동인구, 상주인구 이걸 꼭 구분하십시오. 상업용, 수익형 부동산에는 유동인구, 상주인구 꼭 구분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꼭 높여서, 그러니까 내 자본으로만 투자할게 이러면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거부감을 좀 버리시고요. 대출을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가장 궁금해하실 정보일 것 같아요. 시세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예, 이게 주안 상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2천만 원에 11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대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에서 70%, 그래서 한 1억 5천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인데, 자, 이 중심 상업지에 있는 상가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싼 이유는 대로변을 끼고 있지 않고 그래도 A급 상권은 아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낼 수 있고 공실의 위험이 없고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황진현 대표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시간이 정말 훅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문자 열어놓고요. 세미나도 있으니까 많은 참석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 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전화 문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